출가 외인은 남이야. 핏줄인 장손이 물려받는 게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등기 서류를 식탁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3년입니다. 3년 동안 새벽마다 기저귀를 갈고 등에 난 상처에 약을 바르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잠 한숨 제대로 못 잔 며느리 앞에서 건강을 되찾은 시어머니는 20억짜리 아파트를 형님네 아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손마디는 굵게 부어 있었고 허리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산더미 같은 설거지 앞에 홀로 남겨진 며느리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마르자 며느리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3년치 간병 기록과 영수증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아침 온 가족이 모인 차례상 앞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간병비 청구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혼 서류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이 계신 곳까지 행운과 행복이 전해지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둥근 식탁 위로 하얀 생크림 케이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퇴원을 축하합니다라는 초콜릿 글씨가 케이크 위에 또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지은이 새벽부터 일어나 끓인 갈비탕이 식탁 한쪽에 김을 올리고 반찬 8가지가 빈틈없이 놓여 있습니다. 지은이 앞치마로 젖은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은의 손마디는 하나하나 굵게 부어 있고 손등 여기저기에 갈라진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등과 엉덩이에 난 상처에 약을 바르고 무거운 몸을 뒤집어드리느라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김미영이 들어섰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발끝까지 다림질이 살아있는 연보라색 원피스를 차려입은 김미영은 신발을 벗자마자 거실 소파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김미영이 쇼핑백을 소파 옆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동서. 갈비탕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네. 역시 음식 솜씨는 동서가 최고야. 나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면 습진이 생겨서 원. 김미영은 자기 손등을 호호 불어가며 얄미운 소리를 늘어놓더니 케이크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진짜 경사 났네. 경사 났어. 퇴원 축하드려요. 케이크는 제가 자를게요. 제가 또 이런 거 예쁘게 잘 자르잖아요. 김미영이 능숙하게 첫 조각을 큼지막하게 잘라 박말순 앞에 싹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부엌에서 접시를 가지러 돌아서다가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3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던 형님이 마치 효부라도 된 양상석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박말순이 케이크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더니 눈을 찡긋하며 맛을 음미했습니다. 그러더니 불쑥 성훈을 불렀습니다. 성훈아, 너 저기 안방 금고 알지? 거기서 노란 서류 봉투 좀 냉큼 가져와 봐라. 성훈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누런 대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말순이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 서류를 꺼내 탁 털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자, 다들 숟가락 놓고 내 말 잘 들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말이다. 이거 우리 장손 민재 앞으로 명예 싹 다 넘겼다. 지난달에 법무사 불러서 도장 쾅 찍었다. 쨍그랑 소리는 안 났지만 지은의 가슴 속에서 뭔가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 들고 있던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을요? 박말순이 젓가락으로 갈비를 뜯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긴.
이 집은 우리 최 씨 집안 기둥 뿌리 같은 재산 아니냐. 당연히 핏줄인 장손이 물려받아야지. 민재가 우리 집안 제사 지내고 대를 이을 놈인데 암만. 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억울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똥오줌 받아내고 욕창 생길까봐 밤잠도 못 자고 박말순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아이고 예. 지은아, 누가 너 고생한 거 모른다니? 동네방네 내가 고생한 거 다 소문났다. 근데 그건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할 도리 아니냐? 시엠이 아픈데 며느리가 그럼 놀고 먹니? 출가 외인은 어차피 남이야. 결국 늙어 죽을 때 기댈 건 핏줄밖에 없는 법이다. 옆에서 듣고 있던 김미영이 케이크 크림을 입가에 묻힌 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동서.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원래 뼈대 있는 집안은 재산 다 장손한테 주는 거야. 동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대신 어머니가 동서 칭찬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 복 받을 거야, 복. 지은은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두 손이 앞치마 자락을 쥐어짜듯 움켜쥐고 있었고 손끝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식탁 위에는 기름기가 번진 접시와 국물이 흘러내린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소리 사이로 지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도 새어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흑흑. 지은이 젖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성훈이 이불을 턱 밑까지 덮고 누워 낄낄거리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까 어머니가 하신 말 들었지? 어떻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당신 바보야? 성훈이 귀찮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아, 뭘 어떻게. 어머니가 벌써 도장 찍고 다 넘겼다는데. 형님네가 잘 되면 나중에 우리한테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겠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뭐, 콩고물? 지금 콩고물이라고 했어? 3년이야, 3년. 내가 매일 새벽잠 설치며 어머니 뒤치다꺼리 하느라 허리 다 망가지고 손가락 관절염 생긴 거 당신 눈에는 안 보여? 당신 아내잖아. 성훈이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으며 획 돌아 누웠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라.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 들으시면 또 혈압 오르셔. 나 내일 출근해야 돼. 불 꺼. 지은이 성훈의 이불을 확 잡아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들으시라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죄인이야? 성훈이 벌떡 일어나더니 짜증 섞인 한숨을 푹 내쉬며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아, 진짜. 야, 지금 여기서 악다구니 쓴다고 달라질 거 없어. 그냥 좀 참아라, 참아. 지은은 닫힌 안방 문 앞에 서서 떨리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띠띠띠띠 마이너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김미영이 남편과 아들 민재를 앞세우고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김미영은 거실을 쓱 둘러보더니 베란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지은이 애지중지 키우던 화분 3개를 발로 툭툭 밀어냈습니다. 어머, 이거 웬 풀떼기들이야? 이제 우리 민재 집이니까 인테리어 싹 다 바꿔야겠다. 민재야, 너 이런 거 싫지? 싹 치우자. 지은이 기겁을 하며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형님, 그건 제가 3년 동안 공들여 키운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김미영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어머, 동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리고 동서, 어차피 어머니 모시는 김에
우리 민재 공부방 청소랑 간식도 좀 챙겨줘. 우리 민재가 이제 고3이나 다름없잖아. 이 집에서 공부해서 꼭 서울대 가야지. 응? 김미영은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 거들먹거리고 식당 종업원에게 물 떠오라고 시키듯 뻔뻔하게 지시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앙다문 채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지은은 창고 문을 열고 먼지 쌓인 상자들 틈에서 낡은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스 뚜껑을 열자 3년 동안 매일 밤 눈 비비며 꼼꼼히 적어온 간병일지, 노트 12권과 꼬깃꼬깃 모아둔 영수증 뭉치가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식탁에 노트북을 펼치고 영수증 한 장 한 장을 돋보기 보듯 들여다보며 숫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값 5만 원, 욕창 방지 매트 20만 원, 특수 영양식 재료비, 병원 갈 때마다 쓴 택시비, 그리고 자신이 하루도 빠짐없이 쏟아부은 피땀 어린 시간을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 넣었습니다. 탁, 타닥, 탁. 지은의 손가락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새벽 4시 파르스름한 모니터 불빛이 지은의 도끼 어린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출력 버튼을 꾹 누르자 직 하는 소리와 함께 빼곡한 숫자가 적힌 종이가 한 장, 두 장 쉴 새 없이 밀려 나왔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탁탁 쳐서 가지런히 모아 두툼한 봉투에 쑤셔 넣고 가방 안쪽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지은이 가방 지퍼를 지익 소리나게 잠그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두고 봐.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맵게 다 돌려줄 테니까. 챕터 2 추석. 추석 아침 차례상 위로 정과 나물이 빼곡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박말순이 상석에 앉아 있고 김미영 부부와 민재, 성훈이 둘러앉아 덕담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은이 부엌에서 마지막 전을 부쳐 접시에 담아 식탁으로 가져왔습니다. 지은이 앞치마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있던 서류 봉투를 식탁 한가운데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이 흔들리며 차가 몇 방울 흘렀습니다. 박말순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이게 뭐야, 명절 아침에. 지은이 봉투를 열어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간병비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서예요. 3년치 계산해서 정리했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 다음 주까지 입금해 주세요.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김미영이 서류를 집어들고 눈을 훑다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성우는 숟가락을 쥔 채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박말순이 갑자기 뒷목을 움켜쥐며 의자에서 기울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목이야. 세상에,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듣다니. 지은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말순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연기 이제 그만하세요. 지난달에 주치의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다 들었어요. 동년배보다 심장이 튼튼하시다고요. 박말순이 움켜쥐고 있던 목에서 손을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김미영이 서류를 식탁 위에 내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서,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족끼리 무슨 돈 계산이야? 천박하게. 지은이 가방에서 또 하나의 서류를 꺼내 성훈의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성훈이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야, 지은아. 지금 이러는 거야. 명절에. 명절이면 뭐가 달라. 어제도 그제도 말할 수 있었는데 당신이 매번 도망갔잖아. 지은이 거실 구석에 세워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성훈이 따라 나와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잠깐만. 이러지 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은이 성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부터 효도는 그 잘난 핏줄한테 받으세요. 전 할 만큼 했어요. 지은이 현관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박말순이 식탁 위 청구서를 다시 집어들고 읽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박말순의 기저귀를 갈아야 할 시간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미영이 고개를 돌리며 성훈을 쳐다봤습니다. 성훈아, 내가 좀 해. 성훈이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형님이 하시죠. 형님 내가 아파트 받으셨잖아요. 김미영이 얼굴을 찡그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못해. 비위가 약해서 그런 거 절대 못 건드려. 민재가 코를 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냄새나. 나 방에 들어갈게. 민재가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더니 기계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박말순이 다시 걸었습니다. 같은 음성이 반복되었습니다. 박말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역 근처 찜질방 한쪽 구석에 캐리어를 세워두고 딱딱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지은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지은이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온 지은의 얼굴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문 앞까지 따라 나오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지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족 사이에서 한 간병은 법적으로 비용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며느리의 부양 행위는 도의적인 것으로 보는 판례가 대부분이라서요. 지은이 사무실 건물 밖으로 나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나야. 큰이모야. 내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지은이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왜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갑자기 가슴을 쥐어잡고 넘어지셨어.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해야 한다는데 지은아, 수술비가. 지은이 텅 빈 자기 통장 잔액을 떠올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축 내려갔습니다. 지은이 벤치 옆 가로수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챕터 3 동맹.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이 새벽 4시에 알람을 끄고 일어나 배송 물류센터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냉장 창고 안에서 차가운 상자를 나르고 낮에는 식당 뒷골목 싱크대 앞에서 기름진 그릇을 닦았습니다. 두 곳에서 번 돈은 친정 엄마의 병원비와 당장의 생활비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꽂혀 있던 등기 우편을 열어본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통장이 묶였다는 통지서였습니다. 지은이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과거에 남편 성훈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매달려서 억지로 도장을 찍었던 보증 채무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그때 그 보증건 어떻게 된 거야? 성훈이 전화기 너머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형님이 투자하면 크게 번다고 해서 넣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빚은. 미안해. 미안하면 끝이야. 내 통장이 묶였어. 엄마 병원비도 못 내게 생겼는데 당신이 미안하다고만 하면 그게 해결이 돼.
성훈이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이 휴대폰을 꽉 쥐고 벽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거실에서는 김미영이 밥상을 차려놓고 박말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말순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밥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이게 밥이야.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김미영이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고요. 맨날 불평만 하시면 제가 어떡해요. 지은이는 내 입맛에 맞춰서 죽을 쑤어줬어. 너는 된장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잖아. 김미영이 밥상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국그릇이 기울며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지은이가 좋으시면 지은이한테 가세요. 박말순이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 법원 근처 편의점 앞 벤치에서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김밥을 한 입 베어 무는데 누군가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유지은 씨 맞으시죠?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깔끔한 남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강현우라고 합니다. 변호사입니다. 지은이 명함을 받아들고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현우가 벤치 반대편에 앉으며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말순 씨, 유지은 씨의 시어머니 되시죠? 그분 때문에 저희 집안이 망했습니다. 지은이 김밥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10년 전에 박말순 씨가 재개발 지역에서 이중계약을 해서 저희 아버지가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요. 현우가 파일을 펼쳐 지은 앞에 놓았습니다. 서류에는 계좌 거래 내역과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박말순 씨가 며느리 몰래 빼돌린 숨겨놓은 돈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건 형님네 부부가 아파트를 잡히고 몰래 돈을 빌린 정황입니다. 지은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서는 부족해요. 유지은 씨, 저한테는 증거가 있고 유지은 씨한테는 3년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현우가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걸로 끝내지 맙시다. 그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립시다. 지은이 서류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굵어진 손마디와 갈라진 손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 현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강 변호사님, 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설계하고 유지은 씨가 실행하면 됩니다.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현우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서 두 사람의 악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챕터 4 케어맘. 현우와 손을 잡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현우의 도움으로 법원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조정 신청을 넣었고 급한 불부터 끄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사이 현우가 확보해둔 시댁의 자금 흐름 자료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지은의 간병일지 노트를 펼쳐보다가 멈추었습니다. 환자의 식단표, 약 복용 시간, 상처 부위 변화를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한 내용이 노트 12권에 가득했습니다. 현우가 노트를 든 채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유지은 씨, 이거 혼자 다 정리한 겁니까? 네, 처음엔 까먹을까봐 적기 시작한 건데 나중엔 버릇이 됐어요. 현우가 노트를 식탁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일지가 아닙니다. 돌봄 매뉴얼이에요.
이걸 사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이요. 집에서 부모님이나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한테 검증된 돌봄 도우미를 연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겁니다. 지은이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매일 밤 새벽까지 앉아서 적었던 글씨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걸 다른 사람들은 안 겪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법률 쪽은 잡을 테니 유지은 씨가 서비스를 설계하세요. 지은이 그날부터 사업 계획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카페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앱 이름은 케어맘으로 정했습니다. 투자 발표회를 한 달 앞두고 지은은 잠을 줄여가며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그 사이 아들 준우의 학교 상담 일정을 잊어버렸습니다. 준우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회의 중이라 받지 못한 날이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11시 준우가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휴대폰을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화면만 한참 바라보더니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라면 국물이 식어가는 것을 준우는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 사업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지은이 낡은 정장을 다려입고 발표장에 섰습니다. 심사위원 5명 앞에서 지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등에 난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그 3년의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지은이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 담긴 건 제 고통이기도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모든 가정을 위한 답이기도 합니다. 케어맘은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일주일 뒤 지은에게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창업지원금 1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은이 통보 문자를 보고 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거실에는 먼지가 쌓인 그릇들이 싱크대에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말순의 방에서는 쉰내가 올라왔고 이불에는 얼룩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김미영이 남편과 거실에서 마주 앉아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모시겠다고 했잖아. 나는 못한다니까. 나보고 어쩌란 거야. 아파트 인테리어 할 돈도 없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안방에서 민재가 배낭을 메고 나오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 나간다. 이 집에서 더 못 있겠어. 김미영이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민재야, 어디가? 밤인데. 대답 없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이 작은 공유 사무실에 책상 2개를 들여놓고 첫 직원을 뽑았습니다. 밤 12시가 넘도록 노트북 앞에 앉아 서비스 화면을 확인하고 수정하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비스가 올라간 날 지은이 모니터 속 케어맘 첫 화면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챕터 5 초대장. 케어맘 서비스를 시작하고 1년이 흘렀습니다. 가입자 수가 50만 명을 넘기며 지은의 이름이 경제 뉴스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토크쇼 스튜디오 조명 아래 지은이 진행자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에 감색 정장을 입은 지은의 모습은 1년 전 편의점 앞 벤치에서 김밥을 먹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유지은 대표님, 3년간의 간병 경험이 사업의 바탕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지은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3년 동안 돌봤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고 식단을 짜고 병원을 오갔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경험이 지금의 케어맘을 만들었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혼자라는 느낌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할 곳이 없었어요. 케어맘은 그런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시댁 안방, 곰팡이가 핀 벽지 앞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에서 그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말순이 이불을 덮은 채 화면을 쳐다보다가 리모컨을 움켜쥐었습니다. 김미영이 옆에서 화면을 보고 있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게 지금 방송에서 잘난 척을 하고 있어. 박말순이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어두워진 화면에 박말순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며칠 뒤 시댁 우편함에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아들 준우의 생일 파티 초대장이었습니다. 장소는 시내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파티 당일 호텔 연회장 입구에 꽃장식이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이 정장과 드레스 차림으로 드나들고 연회장 안에는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연회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박말순은 헐렁한 회색 외투에 고무신을 신고 있었고 김미영은 보풀이 일어난 검정 바지에 오래된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면도를 하지 않은 얼굴에 구겨진 셔츠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그들을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훈이 연회장 안쪽에서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지은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성훈이 지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동안 정신이 없었나 봐.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성훈에게 쏠렸습니다. 지은이 성훈을 내려다보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내 도장은 이미 찍었어. 여기 사인해. 지은아,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사인해. 더 이상 할 말 없어. 성훈의 손이 떨리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한쪽 벽에 걸린 대형 화면에 경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화면 자막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투자금 회수 불가라는 글씨가 흘러갔습니다. 김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미영이 휴대폰을 꺼내 거래소 앱을 열었지만 화면에는 서비스 종료라는 문구만 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김미영의 남편이 김미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 돈 아파트 잡히고 넣은 거 아니야. 설마. 다 넣었어. 김미영의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박말순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내 아파트를 잡혔다고. 박말순의 눈이 뒤집히며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연회장 직원이 뛰어와 박말순을 부축했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김미영 부부가 바닥에 앉아 울부짖고 성우는 이혼 합의서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은이 웨이터가 건넨 샴페인 잔을 들고 연회장 한쪽에 서 있는 현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현우가 먼 곳에서 잔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지은이 잔을 가볍게 기울여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은이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김미영의 울음소리와 구급차 사이렌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지은이 출구 문을 밀고 나오는데 옆에서 따라 나온 준우의 얼굴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챕터 6 전화. 파티가 끝나고 닷새가 지난 밤 11시 지은이 사무실에서 해외 진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3명과 화면을 보며 일정을 조율하던 중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역 번호가 경찰서였습니다. 지은이 회의를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유지은 씨 되십니까? 여기 관할 경찰서 청소년 담당입니다. 아드님 최준우 군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준우가 왜요? 무슨 일이에요? 학교 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나와주셔야 합니다. 지은이 휴대폰을 쥔 손이 굳었습니다. 사무실을 뛰쳐나간 지은이 택시를 잡아타고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있는 준우가 보였습니다. 교복 셔츠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오른손 손가락이 부어 있었습니다. 맞은편 조사실 앞에는 코에 솜을 틀어막은 학생이 부모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지은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아이 엄마예요. 우리 아이 코뼈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은이 피해 학생 부모에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이 준우 앞에 쪼그려 앉아 준우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준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우가 벽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뭐해? 관심도 없으면서. 준우야, 엄마는 맨날 회사지. 전화해도 안 받고 집에 와도 노트북만 보고 할머니네 집에서 무시당할 때보다 지금 혼자 있는 게 더 싫어. 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사흘 뒤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성공한 여성 대표의 아들, 학교 폭력 가해자, 자식은 방치한 억대 연봉 엄마라는 제목이 포털 사이트 상단에 걸렸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며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의 지은을 겨냥한 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케어맘 대표의 진짜 얼굴, 직원들에게 막말하는 갑질 대표라는 제목의 글이 하루에 수십 개씩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하나같이 사실이 아닌 거짓말투성이었습니다. 현우가 사이버 수사 담당 부서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우가 사무실로 찾아와 지은에게 조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의 접속 기록을 추적했더니 전부 같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김미영 씨 집 인터넷이에요. 지은이 모니터에 뜬 글 목록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님이 이런 짓까지 하고 있었어요. 김미영 씨가 맘카페에서 여러 계정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 정보 유포와 이름을 걸고 한 비방인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투자자 대표가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 대표님, 이미지가 이렇게 되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대표직에서 한 발 물러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은이 전화를 끊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지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지은이 준우의 방문 앞 복도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방 안에서 준우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우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은이 무릎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2시 현우가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대표가 아니라 엄마가 먼저입니다. 법적인 건 제가 맡겠습니다. 지은이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방문 너머로 준우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챕터 7인과 응보. 일주일 동안 지은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업무는 부대표에게 맡기고 지은은 준우 곁에만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은이 꽃다발 하나를 들고 병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피해 학생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지은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그리고 우리 학생.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엄마인데 이 아이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 대표님, 돈으로 해결하시려는 거면 돌아가세요.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준우가 직접 쓴 반성문이 여기 있습니다. 지은이 봉투에서 준우가 손으로 쓴 편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을 넘기는 동안 피해 학생의 어머니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매일 오셨다면서요? 간호사한테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오겠습니다. 준우도 여기 와서 직접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침대에서 고개를 돌려 제 부모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아빠, 준우가 미안하다고 문자 보냈어. 나도 그날 먼저 나쁜 말을 했거든.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편지를 접어 무릎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끼리 풀 수 있게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지은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주부터 지은은 준우와 함께 상담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전화하면 맨날 안 받아서 그게 제일 싫었어. 지은이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준우야. 엄마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 말을 못 들어줬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준우가 고개를 돌려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준우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정이 안정되자 지은이 다시 사무실에 복귀했습니다. 지은이 현우와 마주 앉아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퍼뜨린 글들 전부 고소 넣어주세요. 거짓말을 퍼뜨려서 이름에 먹칠한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현우가 다른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국세청에 박말순 씨의 숨긴 돈 내역을 넘겼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보름 뒤 시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무조사관 4명이 조사 영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조사관들이 안방 장판을 들어 올리자 그 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뭉치가 나왔습니다. 부엌 구석에 놓인 김치통 안에서는 비닐에 쌓인 금덩이 3개가 나왔습니다. 박말순이 조사관의 팔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 거야. 내가 평생 모은 거라고. 조사관이 박말순의 손을 떼어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전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 장면이 저녁 뉴스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박말순이 울부짖는 모습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김미영 부부의 아파트는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와 세금을 내지 않은 죄에 대한 벌금까지 쏟아졌습니다. 김미영이 남편의 멱살을 잡고 아파트 앞 도로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투자한다고 해서 돈을 넣은 거잖아. 남편이 김미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아파트 잡힌 걸 나한테 숨겼잖아. 두 사람이 길바닥에서 뒤엉켜 싸우다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서 복도 김미영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김미영이 고개를 들어 지은을 올려다봤습니다. 김미영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 핥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지은이 김미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형님, 이게 바로 한 대로 돌아온 거예요. 없던 일로 해드릴 생각 없습니다. 김미영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돌아서서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지은과 준우 그리고 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주스를 마시고 있는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많이 고생했지. 이제 좀 쉬게 해드리자. 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공부 열심히 할게. 지은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 위에 불빛이 길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챕터 8 유지은. 재판과 경매 절차가 모두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4월이었습니다. 도심 외곽의 낡은 요양원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깔려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을 따라 걸어간 끝 작은 방 안에 박말순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 아래로 드러난 발목이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등 뒤에서 올라오는 상처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박말순은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방 안을 둘러보고 휠체어 옆에 섰습니다. 박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은을 알아봤습니다. 지은아. 박말순의 떨리는 손이 지은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지은이 박말순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이 손에 약을 발라주고 손톱을 깎아주고 따뜻한 물에 담가 씻겨줬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이게 마지막 인사예요. 박말순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지은이 몸을 돌려 방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박말순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아, 가지마. 제발.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요양원 현관문을 밀고 나온 지은이 주차장까지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지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지은이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잠시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케어맘은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며 직원 200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지은의 사무실 벽에는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100인으로 선정된 표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우는 검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고 엄마의 재단에서 돌봄 봉사를 하며 경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들를 때마다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준우의 어깨가 부쩍 넓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현우가 지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자 현우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유지은 씨, 저하고 맺은 변호사 계약은 오늘로 끝입니다. 지은이 현우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시려고요? 현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은색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을 바꾸려고요. 이번에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요. 지은이 반지를 바라보다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강 변호사님, 대답은 밥 먹으면서 할게요.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현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반지 상자를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한 손에 들고 난간에 기대어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차들의 불빛이 강물 위에 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와인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난간 위에 얹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이 자리가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도심의 불빛이 강물 위에서 흔들리고 봄바람이 테라스를 지나갔습니다. 지은이 와인잔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마시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 3년 동안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욕창에 약을 바르고 새벽마다 무거운 몸을 뒤집어들이며
보낸 시간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당연하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헌신이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울고 나서 일어섰고 무너지고 나서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유지은이라는 사람을 스스로 찾아낸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은처럼 가족을 위해 자기 몸과 마음을 갈아넣고도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말 뒤에 숨어서 누군가의 희생 위에 편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울타리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한 번쯤은 소리내어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